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2019년 6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도입부에서 먼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간략하게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부담이나 그리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게 되거나 그런 분위기가 풍기면 안 좋으니까 좀 미리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즉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다 많이 풍기게 됐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희소식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해줄 때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따라서 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게 돼요. 왜냐면은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최근에 이제 많은 IT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IT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 서비스가 있어야 편하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IT 기업들이 너무 거대해진 거 아니냐라는 견제를 하기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보가 탈취되거나 개인정보 뺏기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는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주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안 좋게 생각하는 반기업 정서, 즉 기업을 안 좋게 생각하는 정서가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6월 19일에 구글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여기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고쳐라, 여성 고용을 늘려라, 또는 회사를 분할해라, 너희 너무 크다, 저기 밖에서 직원들 지금 시위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 회의에서 나오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7건이 나왔었는데 올해 지난 19일에만 그것보다 약 2배나 많은 13건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건 정도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또는 특정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정 IT 서비스에 각 국가에서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N사, D사, K사 같은 게 있을 텐데 특정 IT 기업의 의존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현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들 직원들조차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럼 6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페이스북이 중앙은행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미국 의회가 견제하는 암호화폐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너 그 돈도 돈이야? 씻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어느 정도씩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최고 화제는 역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제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습득을 해주시거나 제 책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부터 보자면 페이스북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공공장부죠. 이 기술을 통해서 자체 은행을 만드는데 그 은행에서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바로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리브라라고 하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를 출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출시된다라고 하면 옛날 싸이월드의 도토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처럼 페이스북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상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건을 쇼핑하거나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페이스북 안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우리의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가능하고, 페이스북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상거래 기능에 이제 전용 화폐까지 생기는 작은 인터넷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걸 왜 할까요? 우선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는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는 서비스인지 알아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이 리브라를 활용하면 이제 은행 계좌가 없이도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은행에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되어 있지만 그 국가 자체가 애초에 은행 서비스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국가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금융 서비스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이기만 하면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타인에게 이 리브라를 송금받을 수도 있고 본인도 타인에게 송금할 수도 있는, 즉 금융 서비스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바고 현재 리브라라는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약 17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 중에 10억 명 정도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보통 우리가 어플로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만 가입해서 이용한다면 이 리브라라는 화폐는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것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당연히 자선 사업가 기업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그런 간편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해외에 송금을 하거나 타인에게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본인들이 대신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광고 수익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걸리는 이런 광고 같은 수익을 제외하고도 글로벌 금융사로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가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화폐들보다 훨씬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어떻게 이 리브라를 만들고 발행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금융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말이죠. 물론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인지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항상 그렇듯이 꼭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이 리브라는 페이스북 서비스상에서 무언가를 결제하거나 이럴 때, 이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설명되어 있는 백서라고 해요.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이 백서를 보면 기존 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코인은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동전, 그러니까 화폐라는 뜻이고, 스테이블은 뭔가요? 안정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안정화된 거냐? 자, 우리는 많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좀 심각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화폐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너무 크게 오르고 내리는 화폐를 월급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일한 수당을 받았는데 그게 받기 전에는 햄버거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햄버거 집에 들어가는 시간 동안 가치가 폭락해서 햄버거 7개밖에 못 사는 가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화폐를 월급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나요? 없겠죠. 우리들이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화폐를 통해서 뭘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겠다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믿고 그 화폐를 집안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로는 가치가 너무 심하게 오르내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네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가치가 좀 덜 오르고 내리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암호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하나를 발행을 할 때 이거는 금 1g만큼의 가치를 가집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금 1g과 교환을 해줍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페이스북이겠죠.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하나가 발행될 때마다 자기네 창고에 금 1g을 계속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암호화폐 하나, 이 1코인은 금 1g과 가치가 거의 같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금 1g이랑 교환될 돈인데 당연히 그 금 1g과 가치가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산 담보형 암호화폐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금 1g의 가치를 따르도록 만드는 건 아니고요. 리브라 한 코인당 세계 선진국들의 화폐, 은행에 맡겨놓은 돈,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이 금 1g을 담보로 한 것처럼 연동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코인은 세계 각국의 돈의 가치와 다양한 은행, 담보금, 그리고 국가의 채권, 국채라고 하죠. 이 자산들이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 동시에 엄청나게 폭락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간 연구한 결과물이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투자 자산이 아니라 화폐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어떤 페이스북의 의지가 많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페이스북이 그동안의 연구와 세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미국 의회가 견제하는 암호화폐가 사실 바로 이 리브라예요. 페이스북의 코인.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화제가 됐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 이후에 미국의 의원이 상원의원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까지 합니다. 페이스북 불러다 앉혀놓고 니들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고 그게 다음 달 중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 미국의 상원의원까지 나서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고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화폐를 발행했을 때 이 리브라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싸이월드를 그냥 쓰고 있었다면 도토리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 도토리를 싸이월드 사용한 사람은 사용하겠죠. 그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의 잠재적 고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약 27억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이 27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발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 숫자입니다. 내가 당장 이 화폐를 어딘가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 수많은 암호화폐들과 기존 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사용자 숫자예요. 기존 화폐는 어떻게 됐든 그 국가 안에 찾아가면 어딘가에서는 밥 먹는데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27억 명이라는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 잠재 고객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10분의 1로 생각해도 몇 명이죠? 2.7억 명입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27억 명의 100분의 1을 해도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 한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100분의 1을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페이스북에 리브라라는 코인을 사용하면 적어도 이 세상에 그냥 한 10억 명 이상 정도랑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요. 그렇다면 세계 금융경제에도 이것보다도 영향력이 작은 화폐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진 암호화폐고 제대로 작동되는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믿고 사용할 것이고 미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이 확보하게 될 수많은 이제 개인정보와 이 화폐를 사용한 내역, 즉 금융정보겠죠. 이것에 대한 독점 그리고 기술적 안전성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단을 달리는 기술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이제 수많은 IT 기업들, 각 분야의 1등 기업들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탈취가 되어 왔으며 심지어 그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은 심지어 그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때 그것이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그리고 금융정보가 이런 기업의 거의 독점 상태로 넘어갔을 때 문제는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 27억 명의 잠재 고객이 다 어떤 국가의 국민일 거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국민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될 청문회에서의 공식적인 청문회가 필요한 근거는 너희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 가능하냐,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냐, 불법적인 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볼 것을 청문회가 여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기존 금융제도가 정부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도 분명 볼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은 이익 추구 집단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런 개인정보와 금융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충분히 안전한 것이 맞는지는 분명히 확인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이면의 정치적인 이해는 남겨두고 양측의 목적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거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너희의 그 시스템이 안전한가, 그리고 너희를 믿을 수가 있느냐, 페이스북이라는 이익 추구 집단을 믿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냐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의 개발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발표하자마자 국가가 기업에게 야, 너 하지마, 조사 끝날 때까지 하지마 라고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늘 화폐라는 이름을 달 거면 사용자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석에서도 말하는 입장에서, 사용자를 확보할지 말지도 모르는 것보다 사용자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편이 이만큼이나 영향력의 격차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뉴스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그 돈도 씻지 마라라는 주제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특정 화폐에 대해서 자금세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FATF라고 불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여기서 이제 각 국가에 40개 정도의 권고사항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따라 주셔야 자금 세탁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세탁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보자면요, 불법적이고 아주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막 범죄 조직,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나쁜 악당들, 빌런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추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악당들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당 노릇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돈을 먹는데, 옷 입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훔쳐간 돈, 또는 누구로부터 수당으로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어디 사용되어 있는지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추적 방법인데, 그거는 당연히 악당들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악당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추적당하지 않는 돈을 달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산상, 즉 컴퓨터로 이체하거나 또는 이런 일반적인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이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계좌가 누구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막 큰 돈 오가고 그럼 체크가 바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확인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는 신분증이 없으면은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금융 업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의 사용 기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뭔가 이상한 돈의 움직임이 있을 때 미리 찾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게 됩니다. 근데 이 꼬리표를 떼버리는 게, 이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기록을 세탁하는 게 바로 자금 세탁이죠.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되었고 신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로 송금된 돈이 중간에 더 이상 기록을 추적할 수 없는 국가로 이체되어 버리거나 그랬다가 돌아오면 중간 기록이 없으니까 추적을 할 수가 없겠죠. 또는 마지막에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지점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돈의 꼬리표를 제거해버려서 그 돈이 나로부터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를 추적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 범죄자를 잡는 게 좀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자금 세탁이란 게 이런 건데, 이거는 한 국가에서만 따른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국가에서 자금 세탁을 아무리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도 해외로 이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국가에서 열심히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협업을 해야, 다른 국가로 나가도 추적이 가능해야 훨씬 자금 세탁을 잘 방지할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국제기구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FATF,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40개의 권고사항이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기구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이 권고사항을 따랐을 때 그 국가들이 범죄를 방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FATF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그 따르지 않는 국가죠. 그 따르지 않는 국가는 굉장히 신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 나라로 가면 돈이 추적이 안 된대. 저 나라는 자금 세탁을 하도록 두는 국가래라고 하면 그 나라와 금융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나요? 나 아는 사람 한 명이 돈을 가져가면 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랑은 돈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ATF의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른 국가에 돈을 빌릴 때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많이 빌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권고사항이긴 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 7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말한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있는지 국내의 법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련 법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 평가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본론입니다. 자, 이 FATF라는 곳에서 대체 어떤 돈을 자금 세탁하지 말아라고 말했는데 제가 갖고 왔냐라고 하면 바로 이 FATF에서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너희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라고 이 FATF라는 국제기구가 전 세계 대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너희 국가 안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해라 라고 말을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규제해라 무조건 없애라 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권고사항을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하도록 해줘라 라고 권고를 했을 텐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처럼 누가 입금하고 누가 이체하고 어디로 이체하고 누가 송금을 수신받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곳만 거래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제 1000불 이상 이죠. $1000 이상의 거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110만 원, 그러니까 약 100만 원 정도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주고 받는지 신원 확인 가능하도록 해라라는 게 바로 FATF의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도저히 사람은 이제 쉽게 읽을 수 없는 복잡한 주소를 주고받게 돼요. 이거의 계좌번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나와 있지 이게 누구 건지 같은 것들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 FATF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의 개인 신원 정보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불 이상 거래를 하려면. 다만 이제 이것을 당장 시행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솔직히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이게 되는 곳이 없겠죠. 그리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020년 6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추적 불가능한 돈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항상 다양한 시각을 좀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더 좋으니까 체크를 하자면 자 이렇게 기존 은행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해라 라고 말은 했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뭐죠?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발행한 화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기존 은행처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도 결국에는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하나의 지점에 불과합니다.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여기에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체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암호화폐 거래소 밖에서 사람들끼리 블록체인 내에서 실컷 누군 것인지도 모르게 암호화폐가 이들끼리 막 거래가 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죠. 그 지갑에다가 암호화폐를 땡그랑 하고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의 거래한 기록에는 신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A씨인지 B씨인지 박씨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입금이 암호화폐 거래소면 이 코인이 누구 건지 그 과거 기록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게 누구 암호화폐인지 알 길이 어딨냐.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다. 우리도 그냥 한 지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누군가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겠죠.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신원 정보를 넣습니다.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넣죠. 그러면 이게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갑이 별도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입한 사람이 본인의 돈을 그냥 입금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회원 가입은 이 사람이 해요. 근데 이미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지갑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입금한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암호화폐가 어디서 왔는지는 어떻게 알죠? 모르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된 사람의 신원이나 확인이 가능한 거지, 결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제 블록체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누구나가 저장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공공장부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장부를 저장하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소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블록체인에서 신원정보, 개인정보를 저장하고서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 권고한 대로. 그럼 누가 누구고 어떤 지갑이 누구 건지가 다 조회가 되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장부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원정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공장부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고 이 얼마를 가진 사람이 A인지 B인지 나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도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쫙 퍼져 있겠죠. 물론 암호화는 하고 쉽게 읽을 수 없게는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부라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겠다라는 뜻이 되죠. 유포하는 거죠, 거의. 근데 그러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겠죠. 개인정보를 담아서 다른 저장할 수 있도록 둔다라고 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블록체인이 서로 조금씩 다른 그 설정값이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금융 안전, 뭐 국가 안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FATF나 이제 미국 정부의 의견도 볼 수가 있었고,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이 말하는 것처럼 기존 은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도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라거나,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를 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이제는 분명히 고려돼야 한다. 기존의 이 국가와 금융이라는 시스템과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시기까지는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꾸며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달려와 봤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제 블록체인 관련 영상들을 한 번 정도씩 뭐 1.25배속, 뭐 1.5배속 이렇게 봐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덧붙이는 얘기인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투자는 뭘 하게 됐든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